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경쟁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메타버스, NFT, P2E, F2E, 그리고 친환경과 바이오까지 이 모든 분야들 미래를 주도할 경쟁이 지금 출발선상에 놓여 있는데요. 미국, 유럽,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그 안에서 혁신 기업들 가운데서 과연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아직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치열한 경쟁이 확대되면 될수록 승자가 누구와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안에서 정말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면 매수해서 담아두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다면 순식간에 도태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10년 동안 부각이 됐듯이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을 만한 자산, 그게 과연 뭐가 될지 잘 골라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변동성이 있더라도 또 돈이 모이는 쪽, 혁신과 성장이 일어나는 쪽, 어느 쪽일지 그 흐름 보시면서 계속해서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도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도움되는 주제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주식시마론 첫 번째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내년 미국 금리 인상, 캐리 트레이드 자금 향방은? 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AR 리서치의 홍춘욱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특집 때마다 특별한 자리에서 항상 뵙는 것 같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저희가 심화론이만큼 대표님 또 박사학위가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은 박사님으로 한번 예, 감사합니다. 불러볼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의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주식 투자를 하려면 캐리 트레이드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뭐 별게 아니라 예. 저금리의 안전한 나라 통화를 빌려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좀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차익 거래 또는 차입 거래가 캐리 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제로금리였거나 아무튼 미국이 저금리 현상을 오랫동안 유지해주는 그런 시기가 출현할 때마다 처음에는 돈이 안 오르는데 미국의 장기 저금리로 간다라고 생각될 때 그 시장이 가장 세계에서도 큰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뭐 일본 시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일본에서 투자를 해서 호주로 가느냐, 이 돈을 되게 많이 보고요. 또 미국에서 돈을 빌려서 이머징으로 가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되게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캐리 트레이드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저금리에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저금리로 돈을 빌려서 어떻게든 좀 수익을 내려는 게 이 캐리 트레이드의 목적인데, 자기 돈은 좀 부족한데 남의 돈 빌려서 투자하는 거니까 되게 레버리지가 높죠.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를 노리는, 어떻게 보면 좀 고위험 거래입니다. 이 돈들이 미국 달러 시장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게 우리나라도 오고, 예를 들어서 브릭스도 가고 이랬을 때가 어마어마한 붐이 생기는 거고요. 반대로 이 돈들이 청산되거나 할 때 금융시장의 변동성들도 커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전 세계 안전자산이다 그러면 뭐 한 3개밖에 없는데, 네. 미국의 달러, 일본의 엔, 그리고 스위스 프랑, 이 3가지 정도 되는 안전자산, 안전통화들의 금리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 시기들이 출현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돈을 빌려서 투자하다가 차입 이자가 올라가면 상환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차익 거래가 또 이렇게 사라지는, 또는 차입 거래가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서, 미국의 달러의 방향을 또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 금리 수준,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자금은 항상 그 3대 안전자산의 금리 수준을 보는군요. 예, 그래서 캐리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익 거래, 금리의 차이를 이용한 거래, 혹은 차입 거래라고 해서 금리라는 게 돈을 결국에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높아질 것 같다라고 하게 된다면 안전자산으로 간다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 이게 돈을 빌려서 그걸 자기 돈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 자기의 원금이라고 한다면, 보통 이런 트레이딩을 하는 데들은 30배씩 빌리거든요. 3,000원을 투자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요. 30배씩 빌린다고요? 예. 그렇게 많이 레버리지네요. 합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게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고요. LTCM이라고 해서 1998년에 파산했던 세계적인 헤지펀드 같은 경우가
평균적으로 자기 원금 대비 돈을 빌리는 걸 30배에서 60배 정도 빌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금리 급등하니까 바로 망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상승하게 되는 시기에는 아무래도 이 차익 거래를 하거나 또는 차입 거래를 하고 있는 이런 세력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옛날처럼 이런 거래들이 활성화된 시기는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만 네.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뭐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2015, 16년에 보면 그 중국 위엔화에 대한 환투기 공격들 이런 것들도 보면 다 레버리지 거래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금리가 상승하는 지역의 통화 가치는 올라갈 테니까 미국 달러를 사고 반대로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는 중국 경제에서는 문제가 생기니까 중국 위엔화를 매도하는 이런 거래들을 하게 될 때 자기 돈만 갖고 공격을 하면 약하니까 돈을 빌려서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금융시장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거래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레버리지를 20배, 30배, 어떨 때는 60배까지도 쓰는 이런 레버리지 거래들을 하는 투자 자금들이 되게 세상에는 많고 그런 자금들이라는 게 결국은 아까 제가 100원이라고 그랬지만 이게 100억 불이라면 3천억 불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세계 경제 내에 움직이고 있는 이런 자금의 흐름을 좌우하고 또 이런 투기성 거래들의 승패를 또는 성공과 패배를 좌우하는 요인들 중에 하나가 미국의 달러 가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의 돈을 빌리는 이자율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금리 그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레버리지를 일으킨 자금들은 크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금들은 결국에는 가격에 과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그런 자금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크게 요동치고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들이 금리 인상 시기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캐리 트레이드에 대해 움직임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캐리 트레이드의 동향이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네. 안전자산은 어느 쪽일까요? 예, 아무래도 달러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가장 캐리 트레이드를 많이 했던 통화가 엔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30년째 제로금리니까. 정말 금리를 어떻게 제로금리를 30년째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1992년 정도부터 거의 1%대 그 뒤로는 또 제로금리로 떨어진 다음부터는 지속적으로 엔에서 차입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고금리 자산을 대표적인 게 호주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엔으로 차입해서 호주 달러에다가 운용을 하는 그런 거래들이 되게 많았었고요. 네. 실제로 호주가 다른 나라 선진국들 중에서 금리가 높은 편이었고 네. 한국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서 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했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엔으로 차입을 하려는 것들의 움직임들은 뭐 없는 건 아닌데 예전처럼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엔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어떤 신뢰들도 좀 약화된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엔이 안전자산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세계 경제가 다들 다른 나라들이 인플레가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디플레잖아요. 물가가 막 떨어지고 우리 뭐 물론 이제 코로나 시국 전에 일본 여행 가면 여행을 갈 때마다 여기 물가가 싸지는 기분이 괜히 들었던 거 맞아요. 기억나시죠? 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물가는 오르는데 거기는 30년째 물가가 동결돼 있으니까 여행을 갈 때마다 일본 사람들이 못 살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착취를 느끼는 게 바로 디플레이션의 무서운 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통화라는 건 결국 물가가 안정돼 있는 좋게 이야기해서 물가가 안정돼 있는 거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장기 침체되니까 그 나라가 소비도 부진하고 투자도 부진하고 그리고 돈을 안 쓰는 나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나라 돈들이 되게 해외에서 많이 돌아다니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에서 운용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본계 자금들이 해외를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네네. 어떤 경제 위기 2008년이라든가 또는 혹은 2001년 9.11 테러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시기에는 해외에 투자됐던 엔화 자산들이 막 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보게 되면 자기네 나라로 야 괜히 투자해서 회수 이러면서 돌아오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그 돌아오면서 호주 달러 매도, 미국 달러 매도, 한국 원 매도하면서 자기네 돈으로 환전을 하는 과정에서 엔이 강세가 돼버려요. 불황마다 엔이 강세가 되는 거죠. 이거 사실 안 좋은 거죠. 그렇지만 일본 엔의 어떤 그런 특성, 그러니까 불황에 강해지는 통화로서의 안전 통화로서의 가치들이 되게 높았었는데 2020년 3월부터 진행됐었던 우리 이번 코로나 쇼크에서 보면 엔화의 가치가 그렇게까지 높아지지 않았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행도 안 갔기 때문에 관심은 없죠. 그러나 옛날에 비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원화에 대해서 엔화 환율들 이런 것들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막 1,400원 갈 적도 있었고 1,200원대도 종종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안정돼 있죠. 이런 것들을 본다면 아베노믹스라고 불리는 통화 공급 확대를 통해서 일본 엔화를 안전자산이 아닌 일반적인 통화로 만들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들이 열심히 가해지다 보니까
일본엔이 옛날에는 안전자산이었는데 요즘에는 옛날처럼 안전자산이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여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캐리 트레이드는 다시 얘기해서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그런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일본의 엔화가 캐리 트레이드 한참 자금으로 유행했었죠. 네. 크게 움직였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최근 들어서는 안전자산에서 가장 부각되는 것은 달러다라는 점까지 꼽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원화나 한국 증시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화 같은 경우는 달러 대비 원화이기 때문에 기준이 높아지니까 더욱더 약세로 똑같이 가만히 있어도 약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 주식 역시도 안전자산이 상대적으로 선호되다 보면은 우리 쪽은 좀 위험자산 쪽이기 때문에 매도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면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의 고점을 형성하면서 그 선을 넘어서지는 않고 있거든요. 이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요? 예,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일단 우리나라 경상 흑자가 너무 크니까 경상수지 흑자라는 게 이제 수출해서 수입 뺀 거 아니겠어요? 이걸 보면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무역 흑자 국가잖아요. 거의 매월 한 100억 불 정도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이제 서비스 수지나 이런 데서 적자를 기록하기 때문에 경상 흑자는 한 70억 불, 50억 불 사이를 유지하는데 일단 해외에서 벌어 들어온 돈이 우리나라에 자꾸 쌓이고 있으니까 환율이 급등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더 네. 나가서 이렇게 해외에서 벌어 들어온 어마어마한 외화 자금들을 우리가 가장 가만히 들고 있으면 이 돈이 안 되잖아요. 그래 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 달러로 쌓이게 된 돈들을 들고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이라든가 KIC 같은 거대한 우리나라의 운용기관들이 해외로 나가서 운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한 4천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지난 9월 말 현재 3,800억 불 정도 되는데 연말에 4천억 불 넘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환보유고가 4천억 불인데 국내 금융기관들이나 연기금들이 운용하고 있는 해외 금융자산만 4천억 불이 넘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보다 훨씬 더 많은 돈들이 해외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량해졌다고 봐야 되겠죠. 예, 우량해진 것도 자산이 있고 우량해졌다. 좀 안 좋은 점도 있는 거죠. 이제 아. 우리나라 국내에서 운용이 돼야 되는데 네, 자금이 다 딴 데 가 있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 해외에서 많은 돈들이 들어온 것까지는 뭐 좋을 수도 있는 일인데 그게 다시 그냥 우리나라에서 달러로 그냥 들고 있어봐야 아무 이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잘 운영해 보기 위해서 열심히 해외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900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 30% 정도 이상이 해외 투자돼 있고 KIC 같은 경우는 2천억 불 정도 이상 되는 돈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국내 금융기관들에 의한 자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또 뭐냐면 우리 서학개미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네. 분들은 이제 서학개미 그러는데 그분들 뭐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외화벌이 하십니다. 예, 뭐 이런 ETF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그런 많은 자산들을 운영하시는 그게 한 1,000억 불도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해외 운용 자산의 규모들이 엄청나게 커지니까 환율 급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차익이 발생하겠죠. 돈을 버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제 1,000만 원을 1,000원에 환전해서 나가면 10,000불이잖아요. 근데 환율이 1,200원 되면 1,300원 되면 같은 10,000불로 그냥 가만히 있더라도 제 평가액이 20% 30%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화를 환전해서 달러로 투자를 했을 테니까. 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전에 따르는 환차익들이 생기니까 환율 급등할 때는 해외에 투자해 놓은 돈들이 수익이 많이 나니까 이제 자꾸 차익을 실현하고 싶은 돈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1,300원 가면 더 환차익을 누리려는 돈이 더 많겠지만 그때 되면 공포 때문에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환율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해외에 투자해 놓은 자산의 규모들이 커져요.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국내에 어떤 일이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돈이 좀 필요한 사람들은 환차익을 누리면서 미국 달러를 팔고 한국 원으로 갈아타겠죠. 이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죠. 따라서 미국의 달러가 강세로 가고 있다는 건 우리나라 환율이 상승하는 요인인데 우리나라 경상흑자가 워낙 큰데다가 그 경상흑자로 들어온 외화자금을 해외로 운용을 하면서 환율만 상승하면 차익을 실현하고 싶은 욕구들이 생기니까 네. 환율이 상승하면 어느 정도 상승한 다음에 제동이 걸리는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는 것 같다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이면은 상단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강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원화의 저점이라는 인식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외환 부족 사태는 있을래야 있기 힘들 것 같아요. 뭐 일시적으로는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난 2020년 3월에 그 ELS 관련돼 있는 해지 물량들 나오고 그럴 때 환율 급등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시적으로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곳간이 굉장히 잘 채워져 있다. 너무 많이 채워져서 사실 걱정이죠. 그걸 써야 되는데 곳간만 채워서 뭐 합니까? 미래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외환위기도 겪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 보니까 또 제가 이렇게 책도 쓰면서 달러 투자하라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달러 네. 자산 들고 있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저의 주장 또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의 많은 그런 달러 투자, 해외 자산 투자에 대한 그런 공감대들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해외 나간 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돈 중에 일부만 돌아와도 외환 시장에서 달러 매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 우리나라 시장이 뭐 옛날보다는 조금 낫다. 그리고 외화 부족 사태까지 발생하려면 굉장히 급박한 어떤 아까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된다든가 뭐 네. 그때 우리나라 ELS 관련돼 있는 해지 물량들이 막 나온다든가 아니면 옛날 키코 사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의 부의 거래 문제들이 터진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져야 좀 금융시장에서 외화 부족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당히 근데 이제 옛날보다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건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원화 약세가 제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요. 경상수지 흑자 규모 그리고 해외 투자 자산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환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환율 금리 사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들인데 주식 투자를 오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겠다, 개념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실제로 그래서 박사님 책을 교과서로 많이 추천을 하거든요. 환율 이해할 때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제 주변에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투자 자산의 분배에 대해서도 항상 늘 강조하셔서 저도 방송할 때 이제 인용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바로 달러화의 동향이 될 것 같습니다. 금리를 이제 인상을 하겠다. 내년에 3차례 정도 인상을 하고 내후년에도 또 인상을 하고 하겠다라고 미국 쪽에서 연준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달러가 언제 고점을 형성하고 이 같은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 이걸 좀 해소하고 달러가 안정화를 보일 것인가 이거를 시장에서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 박사님께서는 내년 달러 고점 형성 시기를 예측하실 수 있겠어요? 이건 뭐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찍어라고 하면 상반기 정도로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냥 이게 그 과거 경험인데 2004년에 첫 번째 금리 인상 그린스펀 시절이죠. 그리고 또 2015년에 있었던 옐런 시절의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전 연준 의장입니다. 옐런 의장 시절의 금리 인상 시기들을 이렇게 우리가 과거를 회고해 보면 금리 인상하기 전에 일단 달러가 강세예요. 사람들이 다들 야 이제 큰일 났어 이제 달러야 막 이러고 다 왁 하고 난 다음에 네. 막상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그때가 생각보다 고점. 약한데 예 우리 권미란 앵커 아주 잘하시는데 야 이거 뭐 별거 아니네 야 소문만 무성했어 이런 경우들이 워낙 많았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이 일단 지난번 금리 인하 사이클 2019년에 있었던 금리 인하 사이클 이후에 내년에 금리 인상이면 3년 만에 금리 인상인데 금리 인상을 하면서 나오는 게 점점 세게 금리를 인상할 것인지 아니면 간을 볼 것인지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데 금리를 인상하긴 할 것 같은데 약속을 하고 있으니까 하는데 아주 생각보다 더 강한 금리 인상이 아니면 오히려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은 아유 뭐 이 정도는 반영됐어 이럴 수가 있어서 일단 금리 인상 전이 좀 걱정이고요. 그 뒤는 오히려 외환시장이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는 희망 섞인 전망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미국의 첫 번째 금리 인상 직전이 달러화의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고 전망을 해주셨네요. 환율과 금리 동향이 또 언제 무엇보다 현재는 그 언제보다 중요한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이렇게 금리가 변화하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말 뭐 큰 자금들이 좀 이동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시장의 색깔이 좀 변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들이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 투자 자산의 배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채권이 조금 좋아 보입니다. 채권이요?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니까 채권 시장이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했던 말씀처럼 금리를 막상 인상하고 나니까 별거 아니다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는 이야기하는 게 일단 인플레이션의 압력들이 내년 상반기가 피크가 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물가가 오른 게 미국이 현재 6.8% 물가가 올랐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1이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에 올랐거든요. 그리고 또 3분의 1이 뭐 때문이냐면 차값이에요. 중고 차값이나 새로운 차값들이 그 반도체 부족 현상 속에서 네. 급등했는데 그게 지금 다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물론 아직 가격은 안 빠졌어요. 그렇지만 증설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고점, 그러니까 그 뒤에 뭐 안정된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6% 7% 가는 일은 좀 진정된다고 보면 그때가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요인을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채권 좀 샀다가 하반기에 주식 좀 좋아지는 시기에 좀 갈아타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채권을 좀 들고 가다가 하반기에 가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국 달러가 상반기에 좀 정점을 치고 나면 또는 고점을 치고 나면 그 뒤에는 환율이 안정되면 그때는 주식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또 주식에 대한 비중을 좀 늘려나가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년 봄 정도까지는 채권을 좀 사놨다가 금리 안정되는 시점에 이제 주식으로 갈아타는 이런 전략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네. 달러화도 한 차례 정점, 고점이 남아있다고 보셨잖아요. 지금 원달러 환율도 1190원대거든요. 1200원이 10원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1200원을 고점 인식이 강한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좀 달러를 파는. 달러를 팔고 뭘 사면 되나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국내 채권이 매력이 있어 보여요. 국내 채권이요. 예, 그래서 금리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 때문에 금리가 지금 많이 떠 있는 상태니까 채권 좀 사놨다가 뭐 이자도 좀 받고 있다가 내년 봄 정도 돼서 우리나라 대선도 끝나고 네. 또 미국 쪽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 끝나고 그러니까 시작되고 난 다음에 네. 공포가 좀 진정되고 난 다음부터는 차익이 이제 저는 좀 생길 거라고 보는 쪽이니까 그 돈을 들고 이제 고생 좀 했던 주식, 금리 인상하고 할 때는 주식이 힘드니까 그 주식 쪽으로 좀 갈아타는 게 어떨까? 네. 이런 좀 약간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러면 주식 중에서 미국 주식이 좋을까요? 한국 주식이 좋을까요? 역시 미국이 좀 더 아시죠? 예, 그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접어드는 시기에는 미국 주식이 좀 좋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상반기 환율이 좀 고점을 찍고 안정이 되면 이제 다시 달러로 이런 전략인 거죠, 저는. 알겠습니다. 달러가 한창 정점을 향해 가고 고점을 향해 갈 때 말고 정점을 치고 나서 하락하는 그 기간에 살 수 있는 미국 주식을 살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그 이전까지는 채권이 지금 매력 있다. 예, 국내 채권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강의 이어가죠. 두 번째 주제, 인구 변화가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거 혹시 그 유튜브 채널에서 주제로 한번 다룬 적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많이 다뤘죠. 다루기도 하고 책도 썼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하도 책을 많이 써서. 예, 많은 얘기를 하시고 많은 생각을 여기에 대해서 하셨고 그리고 많은 내용들을 그동안 전해주셨는데 그 생각을 정리해서 이야기할 때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지금 오늘 나오고 있는 소식에서 보시면 미국이 올해 인구 증가율이 0.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뭐 이건 미국 일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인구 절벽의 시기가 빨라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 시기, 인구 절벽의 시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인구 변화가 자산 시장에 기본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그렇게 좋지 않죠? 인구가 급증해도 안 좋고 급감해도 안 좋고 둘 다 별로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급증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이들이 많이 태어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베이비붐이 생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플레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숫자가 예전에 예를 들어서 5천만에 맞춰져서 우리 생산 설비나 시설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은 잘 없지만 베이비붐이 생겨서 한 해 100만 명 태어났다. 그러면 유모차부터 분유 값이 막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 인구가 갑자기 급증해도 경제에 좀 안 좋은데요. 반대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원인이 뭐냐면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결혼이 확 줄었어요. 요새 결혼식 간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예, 그래서 이 결혼식들이 줄면서 자연스럽게 출생아 수가 줄어든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우리나라에서 계속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인구를 지탱시켜줬던 게 해외에서 유입된 외국인 인력이었어요. 근데 이 불황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들어오기도 힘들고 들어와서 또 격리도 해야 되고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갑작스러운 어떤 출산율의 감소 그리고 인구가 이제 드디어 감소하기 시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 부정적이다. 근데 이제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건 두 가지인 거죠. 전체 인구가 주는 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일 같은데 왜냐하면 출산율이 낮아진 지 너무 오래됐죠. 20년째 지금 뭐 계속 40만 명 이하 전후에서 이제 지금 30만 명대 또는 올해는 20만 명대라고 예측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출산이 계속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인구는 감소하게 되는데 그 인구 감소가 경제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걸 분석할 때 우리가 항상 질문해야 되는 게 뭐냐면 1인당 소득이 주냐 이걸 물어야 되는 거죠. 핵심은 그거죠. 네. 그게 뭐냐면 전체 경제에 외형은 줄 수 있어요. 그럼 왜 인구가 줄면? 근데 그게 아니라 1인당 소득이 줍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천 달러, 3만 5천 불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역사상 최대 1인당 국민소득을 기록했다고 해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가 줄면서 경제 자체의 규모가 줄어들고 사람들의 소득도 줄어들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근데 1인당 국민소득이 인구 감소한다고 그러지만 역사상 최대 레벨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이게 자산시장에 직접적 영향은 지금은 별로 크지 않은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두 가지인가요?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인구 너무 급증하는 것도 사실 안 좋고 급감하는 것도 안 좋다. 그건 사실이다. 근데 인구 급감하는 과정에서 경제가 망가지고 1인당 소득도 줄면 큰일 난다. 일본이죠. 근데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이 엄청나게 오래 올라가죠. 인정 안 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이대로 가면 한 35,500불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이게 뭐 역대 기록을 계속 경신 중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물론 평등하지 않다라는 건 동의하고요. 1인당 소득이 이렇게까지 올라오면서 세상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는데 자산시장에 대한 투자 여력은 더 높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그런 인구 절벽을 더 가속화시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예, 일단 연애도 네.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생각하면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집값은 또 너무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이렇게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인구의 자연 감소, 데드 크로스 현상이 지난해 처음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2040년 정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5천 명을 밑돌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미국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중국 같은 경우도 59년 만에 순 증가가 최저를 기록해서 맞습니다. 예, 지금 데드 크로스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코로나 있는 시국에 상황인데요. 참 연애하고 결혼하기 힘든가 봐요, 다들. 너무 힘들죠. 예, 미국도 출산율이 엄청나게 감소했더라고요. 세계적인 현상이라서 우리는 원래 안 좋아하는데 네. 더 타격을 받았고 세계 전체가 다 같이 이렇게 출산율이 하락하네요. 양극화도 심해지고 하다 보니까 올해 우리나라의 이런 소득 자체가 사상 최대 부근까지 올라갔다는 걸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도 어떤 분들께는 정말 사실일 거고요. 그리고 또 자영업자분들 정말 힘드십니다. 인구의 구조를 좀 보면 생산 활동 인구 비중을 봐야 된다라고 하던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이 이제 15살에서 64세까지 인구를 생산활동 인구라고 하는데 네. 흔히들 이야기하는 팔팔한 경제활동 인구죠 이게. 활발하게 경제활동하는. 이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세 가지 일을 하는 거죠. 뭐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하면서 생산하고요. 두 번째는 소비하고 또 아이를 낳고 양육하죠. 그래서 인생에서 절정에 해당되는 시기들이 요 생산활동 인구의 시기들인데 요 인구가 저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줄어든다라는 건 경제 활력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성장 탄력이 둔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과거에 생산활동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던 시기가 언제로 대충 끝났냐 하면 90년대 전후에서 생산활동 인구의 증가 탄력들이 둔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 뒤에 실제로 IMF도 맞고 고생을 했고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생산활동 인구의 증가 탄력이 강할 때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1인당 GDP는 어떤지 모르지만 경제의 외형은 좀 커지는 맛이 있는데 생산활동 인구가 좀 둔화되고 또 심지어 줄어드는 시기에 도달하면 결국은 경제의 활력이 좀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산활동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은 뭐 활력이 줄어든다는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현재까지는 1인당 소득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러한 어떤 부담 요소를 덜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예. 우리 권 앵커나 저 같은
같은 세대로 묶으시면 불쾌하시겠지만 X세대들이 아직 팔팔하니까 X세대 아닙니다. 저는 MZ세대입니다, 박사님. 안 돼요. MZ세대의 이렇게 권앵커 옆에 마더입니다. 붙어서 이렇게 같은 세대로 분류되고 싶은데 아무튼 네. 아직까지는 생산활동 인구의 그 주력이 되는 세대가 MZ 세대 중에서도 특히 밀레니얼 세대와 그리고 저희 X세대들이 아직은 은퇴하지 않고 있어서 괜찮은데 이제 저희들 세대들 중에서도 이제 은퇴하는 사람이 벌써 나오기 시작한 것처럼 네. 우리나라 경제에서 특히 밀레니얼 세대가 굉장히 중요한 세대인데 그 세대가 이렇게 점점 노령화되는 시기, 그게 아까 이야기하셨던 2040년이겠죠. 그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지난 다음에는 확실히 지금 현재 MZ 세대, 팔팔한 MZ 세대조차 이제 중장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확실히 우리나라 경제의 탄력들은 좀 더 둔화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인구 구성 자체가 급변하는 게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러면 특히 어떤 자산의 영향이 클까요? 부동산이 양극화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부동산 시장이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자산 시장에서도 인구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그 집에 들어가 살 사람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반론이 1인 가구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대형 평형이 상대적으로 못 오른 게 이거 때문이라고 저희들이 좀 많이 보는 게 서울 수도권 지역에 정말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아파트 중위급 가격이 11억이 넘잖아요. 그런데 대형 평형 아파트의 가격의 상승과 소형 평형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보면 확실히 소형이 세요. 이런 것들은 차이를 보고야 되고, 두 번째를 봐야 되는 게 이 노인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옛날에 자기들이 저축해놨던 걸 헐어서 쓰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꿈이잖아요. 이렇게 젊어서 잘 자산을 축적했다가 그쵸. 나이 들어서 이제 일 안 하고 노후 빈곤 싫어 이러면서 돈을 이렇게 쓰게 되는 그런 환경들이 출현하게 될 때는 아무래도 좀 경제 전체에 있었던 그 저축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효과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무엇보다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냐 안 돼 있느냐가 더 사실은 중요한데, 네. 아까 이야기한 건 제가 일단 이제 노후 준비가 잘 안 돼 있다면 헐어 쓰는 수밖에 없잖아요. 자산이 알아서 막 돌아가는 상황이라면 안 헐어 써도 되는데, 아무래도 자산 시장 전체에 대해서 올인 투자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든 헐어서 써야 되는 환경이 된다면 뭐랄까요, 좀 이렇게 경상흑자도 줄어들 수도 있고 경제 내의 저축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경제 전체 자산 시장에 보면 일단 금리의 상승 가능성이 조금 있고, 여기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부동산인데, 부동산은 전체가 다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저는 양극화 쪽이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고령화가 되다 보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비용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재정이 힘들어지겠죠. 예. 근데 이제 재정은 힘들어지는 대신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권미란 앵커나 우리나 다 인정하듯이 이제 내수는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경제가 뭐 사실 한 10여 년 전부터 20년 다 됐는데 카드 위기 이후에 내수 경기 좋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건 수출이다 보니 수출 쪽 대기업들이 잘 돌아가는 거는 우리 경제 1인당 소득을 높여주는 여건인데, 문제는 이제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내수가 안 그래도 안 좋은데 내수가 더 위축될 수 있는 이런 양극화의 문제들이 우리 경제에 앞으로 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양극화 해소 정말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노후 대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 가계에 대한 얘기들, 자산에 대한 얘기들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한 30대 중반 넘어서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있으시면은 노후 대비랑 교육 이 두 가지가 항상 제일 고민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어쨌든 뭐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지만 정말 투자를 잘 해놔야 되는데, 우리나라 가계가 앞으로 어느 쪽에 자산의 비중을 늘려야 이런 인구 절벽에 대비할 수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는 부동산 올인한 게 성공했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까지 올랐으니까 지금까지는 성공했는데 앞으로도 성공한다라는 보장은 잘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양극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노른자면 예, 괜찮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일자리가 집중되고 또 수출 대기업들이 머물러 있는 곳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일본만 봐도 도쿄나 오사카 집값은 이미 1990년대 역사상 최고치를 다 회복했어요. 그게 세상의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면 할수록 더 사람들이 더 집중돼요. 몰리는군요. 예. 어려울수록 집중되더라고요.
그래서 동경, 오사카 같은 그 일본을 대표하는 아주 대도시들의 집값은 굉장히 오르고 있어요. 1991년 가격을 거의 다 회복했더라고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부동산만 가지고 있으면 다 해결돼라는 식의 생각들은 아까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양극화의 수혜 지역들이 앞으로 어디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엇갈리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부동산만 하나 믿고 가기에는 일단 어디가 앞으로 비전이 좋은가에 대한 고민들은 좀 필요하신 것 같고, 두 번째, 우리나라가 수출 대기업으로 먹고 산다고 그랬고 1인당 국민소득도 역사상 최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뜻으로 좀 볼만하지 않냐.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이렇게 젊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갖다 굉장히 비관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올해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 특히 그중에서도 코스피 200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200조를 훨씬 넘을 것 같거든요. 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GDP가 2,000조인데 네. 기업 이익이 10%가 넘을 정도로 역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러니까 막 여러 부정적인 뉴스가 있지만 돈을 엄청 잘 벌어요. 그렇다면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때 이거 좀 사두는 것도 방법 아니냐. 즉 주식에 대해서 좀 너무 우리나라 가계금융복지조사나 이런 걸 보면 전부 70%대거든요. 그러니까 연령 가계별로 40대도 똑같고 50대도 똑같고 60대도 전부 전체 자산이 10이면 그중에 7, 8할은 다 부동산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계 자산의 포트폴리오가 전부 부동산에 올인돼 있어요. 이거는 노후 대비를 위해서, 특히 부동산은 현금 흐름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런 데 비해서 그렇죠. 주식에 투자를 하거나 하면 배당, 채권에 투자하면 이자,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꾸준히 우리가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좀 돼 있느냐, 이런 건 질문해 보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한창 경제 활동을 할 때도 그렇지만 나중에 경제 활동을 한창 할 수 없는 나이대가 옵니다. 분명히 그때를 대비해서 파이프라인을 많이 늘려놔야 되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국내 주식도 저평가돼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려볼 만할 정도로 우리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고 체질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 기업들이 생각보다 잘 벌더라고요. 그리고 변화를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가속화시키는 게 참 인상적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뭐 거대한 가속이라는 책도 나왔지만 네, 한 1, 2년 사이에 10년 동안의 변화할 일들이, 맞아요. 예, 특히 그 비대면 접촉의 세상이 오면서 정말 예전에 제가 이렇게 줌으로 강의하게 될 날이 올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오늘 뭐 내년 전기차 판매에 대해서 상향 조정한 것도 있고 올해 목표를 또 다 채웠다는 것도 굉장히 놀랄만한 소식이라고 고개를 크게 끄덕이셨는데 놀랄만한가요? 예, 정말 놀랄 만한 게 예. 우리나라가 사실 좀 늦었거든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내연기관, 그러니까 가솔린이나 디젤 때는 그 엔진을 잘 만드는 나라일수록 전환에 아무래도 보수적이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잘하는 걸 버리고 새로운 걸 가야 되는데 거기는 이미 테슬라라든가 BYD 같은 새로운 신흥 강자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승부를 보는 게 사실 기업들은 다 보수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싫을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번에 나온 뭐 아이오닉이라든가 여러 그 차들을 보면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야, 네. 이게 참 우리는 저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걱정을 참 많이 했었는데 걱정보다는 잘한다. 근데 아직은 세계탑 레벨하고는 거리 있으니까 채찍은 더 휘둘러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조건 탑이 돼야 살아남는 시대인 것 같아요. 양극화죠, 지금. 그것도 양극화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참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시대인데요. 앞으로 인구 절벽이 도래하고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급감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급감까지는 아니어도 둔화는 네. 된다. 예, 뭐 예. 급감은 모르겠는데 급감은 벌써 급감한 지 오래돼가지고요. 우리 지금 채팅창에서도 뭐 인구가 감소를 해도 이제 앞으로는 로봇이 또 열심히 일을 할 겁니다. 인재 한 명이 뭐 100만 명을 먹여 살릴 시대입니다. 뭐 이렇게 글을 주시기도 하시는데요. 어쨌든 인구 절벽에 따른 경제 성장률에 영향이 있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진짜 뻔히 보이는 미래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우리가 가져가야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첫 번째는 뭐 당연히 자산 다각화. 일단 우리가 열심히 노후에도 잘 살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우리
권미란 앵커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는 그 부동산에 너무 올인돼 있는데 이걸 좀 다각화하자. 이번에 부동산에서 돈도 보시고 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 같으면 좀 두 채 가지고 있으면 한 채 팔고 아니면 큰 집 가지고 있으면 좀 작은 데로 옮기더라도 자산을 다각화할 수 있는 여유 자금들을 만들어서 이걸 저 같으면 달러 자산에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경기가 어려울 때 환율이 급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언젠가 한 번씩은 어려워지는 그런 시기가 나올 때마다 그때 달러 자산에 투자했던 걸 가지고 환차익을 실현하면서 우리나라 국내의 저평가된 자산을 사면 얼마든지 더 좋은 투자의 기회도 가질 수 있는데 어떻게 영끌하고 또는 올인하는 투자만 해서는 이 인구 감소의 시대에 특히 우리나라 경제가 아무튼 성장 탄력 자체는 둔화되는 건 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데 그걸 너무 거스르는 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동산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수록 해외 자산을 해야죠. 왜 그러냐면 부동산 시장하고 가장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이 뭐냐면 미국 달러 그중에서도 주식이에요. 즉 우리나라 역사상 부동산 시장이 의미 있는 조정을 받은 게 두 번 있었는데 그러니까 통계 데이터가 있는 시기 기준으로 언제였냐면 1990년대 중반 외환위기 그리고 두 번째가 2010년대 초반 하우스푸어 사태 이 두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이 두 번의 위기 때마다 공통점이 뭐냐면 미국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급등하고 미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 그런가? 결국 부동산과 주식이라는 경기 사이클이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 경제 어려울 때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급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경제 어려울 때 부동산도 사실 버티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고 이자율이 안정돼야 집을 살 텐데 이 둘 다가 잘 안 되는 시기에는 집값이 빠지잖아요. 결국 언제인지 모르지만 집값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부인할 수 없는 거고 저는 뭐 열을 붉은 꽃은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즐겨 사용하는데 부동산 시장이 지난 2014년부터 8년 올랐어요. 통계 작성 이래 최장기 상승이에요. 뭐 더 갈 수도 있죠. 예. 저는 더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네. 경제가 언젠가는 자산의 가격 상승이 역사적인 평균 가격 상승보다 높았다면 이 평균 수준으로 복귀하는 시점들은 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대부분 그 두 번의 시기가 다 외부 충격이 오고 왔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외환위기 때 왔잖아요. 다음번 위기가 언제 올지는 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그때를 대비해서 달러 자산도 좋고 그 달러 자산에서도 주식만 올인하지 말고 채권도 좀 사놓고 또 미국 부동산도 좋거든요. 미국 리츠도 사고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자산을 가지고 있다가 다음번 찬스가 올 때까지 이렇게 뭐 버텨낼 수 있다면 또 그때까지 수익 관리를 잘 할 수 있다면 이거 굉장히 좋은 기회가 또 올 수도 있는 거죠. 2014년, 15년 미분양이 즐비하던 시절에 서울의 무피로 분양됐던 아파트들을 마음대로 살 수 있었던 그런 시기가 우린 불과 몇 년 전이지만 다 잊어버리고 영원히 오를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특히 인구 감소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반론해보자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인구 절벽에 따른 대비책은 바로 자산의 다각화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을 갖고 계시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달러 자산 그리고 한국 주식이 저평가된 순간 그 순간을 포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국의 채권 지금 매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투자 자산들을 둘러보면서 금리와 환율의 움직임을 따라서 잘 이용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지금 이 시간 알아봤으니까요. 여러분께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주식심화론이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는데요. 저는 그게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언제나 기회는 오기 때문에 절대 조바심을 가지지 말라라고 어떤 또 투자의 현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내에 계신 분이셨고요. 요즘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까 믿을 만한 분 누굴까 이렇게 쭉 살펴보다가 얘기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항상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정말 현명하고 좋은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 방법만 집중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장도 마무리 잘하세요. 고맙습니다.